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는 북극발 한파에 한강이 평년보다 16일 빨리 얼었습니다. 성탄절 전에 한강이 온 것은 최근 30년간 3번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쌓인 눈을 치우고 있는 남도에서는 강원도 제설차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성탄절인 오늘 교회와 성당뿐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도 성탄절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에서는 신자 7,000명이 성탄 전야 미사에 참여했고 요르단강 서안 베들레헴에는 수천 명이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태영호 국회의원실에서 메일을 보낸 것처럼 속여 정보를 빼내려 한 사실이 경찰에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해킹을 위해 서버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심고 가상자산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8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파주의 한 연립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2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등 성탄절 새벽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건 문심이 아니라 양심이라며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먼저 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상임고문을 내정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지 않았던 한강이 오늘 처음으로 얼었습니다. 보통 1월 중순쯤 얼었던 것보다 2주 이상 빠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4번째로 빠른 결빙입니다. 첫 소식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 절반이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로 뒤덮이면서 마치 극지방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한강에서 올겨울 첫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한파가 시작된 뒤 물살이 비교적 약한 강 주변엔 얼음이 얼긴 했지만 공식 관측 지점에서 결빙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강 결빙은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두 번째, 네 번째 교각 사이 100m 부근으로 강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음으로 뒤덮이면 공식 결빙으로 기록됩니다. 최근 30년간 성탄절 전에 결빙이 관측된 건 3번뿐입니다. 특히 이번 결빙은 평년보다 16일 빠르고 2000년대 이후 4번째로 빠른 결빙으로 기록됐습니다. 음의 북극 진동 상태에서 우랄 산맥 부근 블로킹으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고 베링해 쪽 블로킹으로 이 찬 공기가 갇히면서 최근 강추위가 지속되어 한강이 결빙된 것으로. 내일도 아침 서울이 영하 8도에 머무는 등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과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이제 눈은 그쳤지만 호남에는 아직도 치워야 할 눈이 산더미입니다. 강원도 제설차까지 동원돼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60cm 넘게 눈이 내린 전북 순창의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이틀, 산간마을을 잇는 도로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성탄유의를 반납하고 500km를 달려온 강원도 제설차가 등장한 덕분입니다. 눈의 고장 출신답게 지나가는 곳마다 순식간에 눈을 치웁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러실까 봐 이 강원도에서 내려오게 됐고요. 이번 눈에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큰 길이 뚫리니 고립됐던 산간마을 주민도 간신히 집 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골목눈을 퍼나르고 방전된 자동차도 살립니다. 가장 먼저 가본 곳은 시설하우스. 그러나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애써 키운 블루베리 농사를 망쳤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은 차량 여기까지 뒤로들 못 해가지고 와볼 수도 없었어요. 눈이 거의 한 1m 지붕 위에 있더라고요. 6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산너머 마을은 여전히 눈에 파묻힌 곳이 많습니다. 눈을 쌓아놓은 줄 알았는데 운행을 포기한 승용차가 숨어 있습니다.
순창에서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내려가는 고갯길 입구입니다. 여전히 체인 없이는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인데 이틀간 눈이 녹았다 해도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 있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곳에 이웃이 몰고 온 트랙터가 반갑습니다. 그대로 그냥 고립돼서 뭐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눈 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죠. 원체 많이 오니까. 눈이 그쳤지만 한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400고지 산간마을의 겨울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오늘은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한 성탄절입니다. 모처럼 거리마다 성탄 분위기가 가득했죠. 성당과 교회에선 인원 제한 없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고요. 시민들의 표정에서도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민경영 기자가 오늘 시내 곳곳의 성탄 풍경을 전해왔습니다. 추위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성당 밖은 미사를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성당 안에선 성가와 함께 미사가 시작됩니다. 성탄의 기쁜 은총이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온 교회와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는 성탄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이렇게 성당을 못 왔는데 이번에 좀 완화가 돼서 이렇게 성당을 오니까 너무 크리스마스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시내 곳곳에서도 간만에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이렇게 시내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은 성탄절에 맞춰 꾸며진 광장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고 역시 3년 만에 열린 스케이트장에선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엄마 아빠랑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되게 추억도 생각이 나고 재밌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일부 시민들은 산타로 변신해 불우이웃에게 선물을 배달하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31일 3년 만에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약 10만 명의 인파가 예상되는데 서울시는 안전요원 900여 명을 투입하고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네, 지구촌에도 성탄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엔 7,000명의 신자들이 모였고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조촐한 행사를 열면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올해 성탄 전야 미사에는 신자 약 7,000명이 모였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직접 집전한 미사에서 약자를 돌아보자고 당부했습니다. Penso soprattutto ai bambini divorati da guerre, povertà e ingiustizie. 아기 예수 탄생지인 베를레헴에서 열린 자정 미사에도 많은 신도가 모여 활기를 더했습니다. 참혹한 전쟁도 성탄절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조촐한 행사를 열어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Ми робимо цей концерт для нашого глядача, якому треба нагадати, що все ж таки Різдво настане в будь-якому випадку, так само як настане наша перемога. 보통 1월 7일쯤 콘서트를 열던 전통을 깨고 러시아 정교회와의 단절을 시도한 겁니다. 폭력과 가난을 피해 고국을 떠난 이민자들도 성탄절 예배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합작으로 산타클로스의 비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공개됐습니다. Well, the main thing is areas of interest is where's Santa right now. That's the first question that comes out. 67년간 성탄절을 맞아 산타클로스의 동선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산타는 어제 오후 11시 20분쯤 우리나라 상공에 약 7분간 머물다 갔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북한의 해킹이 이제 국회의원실과 기자를 사칭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보내는 메일을 누르면 개인정보는 물론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빠져나갑니다. 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둔 뒤 복구하려면 비트코인을 내라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 북한의 해킹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정책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보낸 메일입니다. 댓글로 의견해달라며 유명 포털 사이트 접속 URL을 붙여놨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유명 포털 사이트 로그인 화면이 뜨고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눌러 접속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URL은 북한이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훔쳐 메일함을 몰래 보려고 만든 피싱 사이트였습니다. 또 다른 수법도 있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을 사칭하며 세미나 참석에 감사하고 사례비 지급을 위해 첨부 파일을 작성해달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세미나로 참석자 가운데는 전직 국정원 관계자 등도 포함돼 있어 이들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문서를 안 열어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만 사전에 최소화하고. 경찰은 북한 해킹 조직이 기자와 국회의원을 사칭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킹 조직이 사용했었던 경유지 IP 주소가 이번에도 재사용된 경우 북한에서는 백신을 왁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왁신이라는 걸로 인터넷 서핑을 했었던 기록이 해킹 시도를 받은 사람은 900여 명, 이 중 49명이 실제 해킹이 됐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쇼핑몰 등도 대상이었는데 서버 탈취 뒤 악성 프로그램을 감염시켜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북한의 해킹 공격이 일상화되고 민간에까지 피해가 확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북한의 해킹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이번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특히 가상자산 해킹에 있어서 전 세계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죠. 라자루스가 가짜 암호화폐 사이트를 만들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고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 지갑으로 위장한 소모라 앱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외교안보 학술회의 토론 발제문 요청으로 위장한 연계 해킹 공격이 등장해 주의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모두 이번 달에 포착된 사례들입니다. 북한이 이러는 이유는 일단 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화를 벌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후 북한은 외화벌이용 해킹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핵심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탈취는 저비용, 고효율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북한에서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주목받는 겁니다. 해커가 되려는 북한의 영재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분야로 진학해 군 산하에서 훈련을 받고 해커가 되면 해외로 나갈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권 기자, 북한이 이렇게 해가지고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북한이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올해에만 8천억 원을 훔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이후 북한 해킹에 따른 우리나라 누적 피해액을 1,0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를 겨냥한 국제 해킹 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18만 건인데 북한발 공격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만 8천억 원이면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돈인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은 북한에게 있어서 국가경제개발계획 3년 차를 맞는 해입니다. 이를 완수하고자 기술 자료 절취를 지속하며 외교안보 정보 수집에도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암호화폐 탈취와 공공기관 기업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 금융 범죄도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외화 자금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 북한은 남북 관계가 악화하거나 핵실험을 한 뒤 정부와 금융망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자행해 왔죠. 7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해킹 공격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외화도 그렇지만 안보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사이버 안보 협력센터를 만들어 사이버 공격 대응에 나섰는데요. 정부 기관과 IT 보안 업체가 함께 근무하면서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24시간 탐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범 기자였습니다. 즐거워야 할 성탄절인데 전국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선 주택 화재로 80대 부부가 숨졌는데 불을 끄던 소방관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2층 집 창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거센 불길과 유독가스가 1, 2층 집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켰고 집안에 있던 8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어깨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식을 해봐야 알고요. 당연은 아마 화재나 질식사. 경찰은 목격자 등을 통해서도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새벽 경기도 파주시의 한 연립주택 앞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이곳 2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한밤중에 20여 가구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나 건물 한 동이 타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과 소방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새해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 요금이 8년 만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버스 요금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수도 요금도 인상을 할지 줄줄이 검토에 들어갑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손실 지원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 수송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책정됩니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올해 3,845억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시철도의 손실보전분 3,585억 원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운임은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후 그대로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단기 순손실도 지난해만 9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는데 적자 중 무임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합니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릅니다. 지난 2007년 4월, 2012년 2월은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에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 뛰었습니다.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도 5년째, 하수도와 도시가스도 각각 3년째, 2년째 동결됐는데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당내 결석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문심이 아니라 양심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1월 초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생 경청 투어를 돌며 자연스럽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취임 후 이틀째인 지난 8월 29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민생 투어 일정도 미정이라며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선 아직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는 봉하마을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날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는 최근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친문, 친노 세력을 껴안으며 당내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검찰 소환에 먼저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조여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문심에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심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또 이 대표가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한다며 민생 투어가 아닌 도피 투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이 28일,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이 대표가 일단 28일에는 검찰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상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는 28일 소환과 관련해 검찰에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27일부터 이틀간 전남 광주에서 민생 투어 일정이 있는 만큼 검찰 출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내년 초로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강제 소환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되고 이 대표 측에서 검찰 소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으로 체포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으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서면 조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 요건이 갖춰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표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응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검찰이 일종의 야당 대표 프리미엄을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소환은 시간 문제일 뿐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국민의힘은 유흥수 상임고문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도 당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4선 의원을 지낸 유흥수 상임고문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추천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려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유 상임고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상정하고 비대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상임고문은 전두환 정권 초기 치안본부장을 지냈고 이후 충남도지사와 4선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일대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유 상임고문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성을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적극 시사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당대표 되세요라면서 국민과 당이 원하는 당대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것이라며 함께 고민해보자는 화두를 던졌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부위원장이 복수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김기현 의원 등과의 전략적 연대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성탄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어제 성당을 찾았던 윤 대통령은 성탄인 오늘은 초등학교 시절 다니던 교회를 찾았는데요. 법을 공부하며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웃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첫 번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윤 대통령의 교회 유년부 수료 증서와 함께 어린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여야 모두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이 취약계층을 위해 적시적소에 쓰이게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와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도 민생을 강조한 건 마찬가지지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도 힘을 줬습니다. 늦었지만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물론 메시지를 냈습니다. 혹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나요? 이재명 대표도 성탄을 맞아 SNS를 올렸는데 성탄 관련 메시지였습니다. 민생 경제 한파로 많은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를 던져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짚어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함께 손을 맞잡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본인 수사 상황에 관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최근 전국 투어 등에서 줄곧 강조하고 있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는 메시지를 또다시 던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비이재명계 움직임인데 어떻습니까? 네,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는 반성과 혁신이라는 토론회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시즌2까지 마친 이 토론회가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을 추가로 영입해서 내년에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쓴소리를 해온 이 토론회가 민주당 내 또 다른 구심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해당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 초선 의원은 예산 정국 때문에 쉬었던 토론회에 시즌3를 하는 개념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토론회의 목표는 짧게는 2024년 총선 승리, 길게는 현재 양당제인 한국 정치의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개파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개파에 따라 가입을 막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두고도 오늘도 정치권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특별 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MB 사면이 꼼수이고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김 전 지사 사명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얼마 전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자기 편만 챙긴 사면은 집안잔치라고 반발하면서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내로남불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형기가 많이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 MB도 사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보다 수백 배 더 큰 규모로 댓글을 조작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 조작 관련 사건과 균형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 사면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은 윤석열 대통령 소식인데 반려동물을 입양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은퇴 안내견 세로미를 분양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미 관저에서 강아지 5마리, 고양이 5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로써 11번째 반려동물을 입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받은 선물 중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로미하고 또 다른 우리 동물 가족들이 있는데 하여튼 세로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얼마 전 풍산개 파양 논란을 빚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약자를 위하는 행보 중 하나이자 대선 후보 시절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영세한 봉제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입주가 가능한 봉제 지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249억 원을 들여서 만든 지가 1년. 그런데 지금까지 입주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대구 두류 봉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모두 20개 봉제 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세금 249억 원이 투입됐는데 1년째 센터 내부는 텅텅 비었습니다. 봉제지식산업센터 내 가장 큰 공장동입니다. 지난 3월 첫 입주 공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곳도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입주업체를 찾아 수십 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비싼 임대료. 전용 면적 142제곱미터 공장에 연 사용료와 관리비만 1,600만 원, 243제곱미터는 2,700만 원이 넘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원래 취지는 한 4, 50만 원 예상했는데 100만 원이 되어버리겠네. 100만 원에다가 관리비 또 들어가야 되죠. 특히 공장의 사용기한은 최대 10년. 이후에는 또 공장을 옮겨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업체들이 입주를 꺼리자 대구시와 가격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이제 30%까지 인하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현재까지도 공실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와 추가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가격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봉제지식산업센터 주변에 있는 봉제 공장만 120여 곳. 영세한 봉제업체를 지원하려고 만든 산업센터는 이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서울과 경기 4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고금리로 얼어붙은 심리는 풀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관련 사이트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모두 한 달 전보다 아파트 매물이 5% 정도 줄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와 관악구, 강남구 등은 두 자릿수 가까이 빠졌습니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줄면서 집을 팔려고 내놓았던 주인들이 일부 거둬들이는 겁니다. 매물이 없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과나 이제 종부세 배제가 확정됐잖아요. 지금 매매 물건이 급할 게 없죠. 여기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울과 경기 하남, 광명, 분당, 과천 등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까지 시사했습니다. 투기 지역 등 조정 지역에 관해서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해제 조치는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고. 규제 완화 속에 서울 잠실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열흘새 1억 원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값 상승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무리 규제가 완화돼도 내년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매수 측에서 사는 데 나서도 되겠다라고까지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는 매물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가격의 그 추세 자체가 반전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실제로 아파트 매매 심리는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워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우리도 견디기 힘든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온 지구가 겨울왕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선 시속 100km 겨울 폭풍이 불었고 일본 홋카이도는 웬만한 성인 키인 153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이상기후라는 분석인데요. 장가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뉴욕주 버펄로 인근의 한 가정집. 밤사이 내린 폭설이 현관 앞에 쌓여 금방이라도 창을 뚫고 들어올 기세입니다.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삽으로 눈을 퍼냈지만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This is how far I made it out. The snow is so thick and heavy that you can't even get through it. 버펄로시에서는 70cm 이상의 눈이 쌓이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편 결항도 잇따랐는데 현지 시각 25일에만 3,000편에 가까운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던 승객들은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We were trying to make some backup plans with the flights and everything is sold out. So unfortunately, if we can't make it out today,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ere for the holidays.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겨울 폭풍으로 미국 7개 주에서 22명이 숨졌습니다. 한때 180만 가구에 달했던 정전 사태는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수십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폭설이 이어지면서 14명이 숨지고 87명이 다쳤습니다.
열도 최북단 홋카이도에선 117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져 한때 도시 전체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최다 인구를 자랑하는 우즈베키스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된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를 넘어서 문화, 교육으로도 그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그 모습을 박규원 기자가 전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최대 공연장인 카리모프 예술의 전당에서 아름다운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오고 관객들은 음악에 빠져듭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가 현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장관과 국회의원 등 우즈베키스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공연은 한국의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와 우즈베키스탄 예술가들의 협연으로 진행됐습니다. Bu yerda bilasizmi, o'zi aslida Koreya Respublikasi O'zbekiston uchun eng asosiy strategik hamkorlardan biriga aylangan. Biz juda ko'plab iqtisodiy sohalarda katta yutuqlarga erishdik va bu iqtisodiy sohalardan tashqari savdo iqtisodiy munosabatlar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우리나라는 400개가 넘는 기업을 진출시키며 우즈베키스탄 5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또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의 중심 국가입니다. 또 대한민국 기업들이 또 이 신흥시장에 진출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을 또 열심히 할 예정이고. 최근에는 K-팝 등 한류를 통한 문화적 교류도 확대되고 한국국제대학교 등의 교육시설을 통해 우즈벡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인 대학 교육을 한국처럼 시스템을 갖춰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보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주요 공급국으로 더욱 주목받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0대 이하 인구의 25%를 보유한 최고 잠재 시장으로도 기대를 모읍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보다는 낮 추위가 누그러지며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영하 10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모레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세미 단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돌아서며 평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요즘처럼 한파가 지속되는 날에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의 한랭 질환이 쉽게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수도나 보일러 동파 등의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 시설물 점검도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 오전에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파에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있는 곳이 많죠. 빙판길 꼭 조심해주세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대기의 건조함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눈 예보 들어있고요. 대체로 맑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남은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